자, 안녕하세요. 북스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회주의 운동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사회주의 운동 에 들어가기 전에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보통 지금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그 쌍방향 강의를 해갖고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최근에 이 보강을 이제 한 일주일마다 두 타임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강조차도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어, 그 쌍방 강의 없이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올릴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의가 한 타임밖에 안 되지만 한 강으로 이렇게 분류해갖고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좀 봐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서포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서포트 인증번호 듣고 회원분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인증하시면 1점 얻을 수 있고요. 예, 요거는 0.5점이 아니라 1점이에요. 왜냐면 쌍방울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접 녹음을 해서 하기 때문에 1점은 똑같이 드릴 거야. 쌍방울 강의 참여한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도 제가 이거 딱 그 한 타임 정도 들으시면 제가 모의고사로 등록을 해드릴게요. 예. 등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등록 방식은 제가 이제 공지에도 올려놨으니까 이제 밑에 내용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 수용 배경을 볼게요. 1920년대 이후,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학생이 되는데 그 배경에 되면 배경을 먼저 보면요. 첫 번째로는 3.1운동에 통해 자극된 민중의심을 목격한 세력들이 민중을 기초한 사회주의 운동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2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엘리트 위주의 어떤 그 독립운동이었죠. 근데 3.1 운동을 통해서 이 초계급적인 어떤 민중의 어떤 그 참여를 통해서 본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민중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1 운동을 전환 시기에 전달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은 인류 해방 복음소 이해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해갖고 이런 이것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러시아 공산당의 또 지원 약속도 있어요. 피아파 민족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물론 레닌이 이제 그렇게 그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전체를 이제 공산주의화 시키겠다. 이런 이제 저가 수단으로 삼았던 것도 있겠죠.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레닝의 말이 상당히 파고들었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일종의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민족주의자 중에 일부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코미테름의 연대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이 코미테면 조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코미테의 어떤 연대 가능성 이런 것도 염두에 뒀다는 거죠. 코미테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요거는 이제 소련의 지원이죠. 예, 코미테는 옆에 이제 소련이 있었으니까.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 이제 한국에서 사회주의가 확산이 됐고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확산은 한국뿐만 아니라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디까지 그 당시 이제 일본이나 중국도 그 당시 사회주의 확산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회주의 운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은 국내에서 출발하지 못했죠. 그 당시 이제 일제 그 탄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주로 국외에서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그 정당들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요거 이제 도표 예전에 도표를 한번 보기도 하죠. 잠깐 설명하고 내용 들어갈게요. 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자발드의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요거 표를 잠깐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해에서 한인사회당과 전로한인공산당이 싸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한인사회당은 민족을 좀 강조하는 입장이고 전로한인공산당은 주로 이제 기아인들, 러시아 기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급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일당 일국제 입장에 따라서 고려공산당으로 1921년에
이렇게 창단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서로 싸움이 많다 보니까 상하이파, 이리치크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각각 이제 상하이파에는 사인대대, 그다음 이리치크파는 자유대대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이들이 싸움이 격화돼서 일어났던 것이 이 자유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레닝을 비롯한 코민테르에서는 이거 얘네들이 싸우니까 너네도 고려공산당을 해체해라.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해체되고 나서 그 당시 뭘 들어갔냐면 코노프룸이라는 조직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리치크파와 상해파는 코민테르 명령에 의해서 1922년에 이 조선공산당, 고려공산당을 해체하고 코민테르 산하했던 극동총국 산하 고려국에 속하게 됐죠. 이 고려국을 이제 러시아어로 코르브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코민테르의 지시 내린 게 뭐냐면 일당 일국 내국주의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일당 일국에 입각해서 이건 밖에서 고려공산당처럼 밖에서 싸우지 말고 안에서 공산당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이때 조선공산당 건설 임무가 부여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조선공산당이 이제 만들어지죠. 근데 이 조선공산당은 계보가 좀 더 복잡해. 종전에 상하이파와 이르치크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토착 사회주의파, 서울파가 대표적인 거죠. 서울 청년회, 조선 청년 동맹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유학생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흑두회, 그 다음에 뭐 북성회 이런 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나 중국에서 건너온 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하요회 뭐 등등 그래서 여러 파들이 이제 뭐냐면 같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파들을 다 기억할 필요 없겠죠. 예,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기억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국외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냥 건너뛸게요. 예, 그러니까 요즘 계보 정도만 흐름만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조선공산당 안에 여러 파벌들이 형성됐고, 이 파벌들이 기원이 됐던 이런 여러 단체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체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4번에 거쳐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져요. 1차 조선공산당, 2차 조선공산당, 그 다음에 3차 조선공산당, 4차 조선공산당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거 뭐 조선공산당을 다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흐름만 좀 얘기를 할게요. 흐름만. 자, 이렇게 4번에 거쳐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진 거는 무슨 법 때문에 그렇죠? 치안유지법 때문에. 치안유지법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이 금지됐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마다 탄압을 받고 해체되고 또 만들고 해체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4번에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먼저 이제 만든 것이 1차 조선공산당이야. 1차 조선공산당. 1차 조선공산당은 하요회와 북평회가 이제 연합을 해갖고 만든 비밀 결사 형태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박헌영이 이제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당수는 이제 김재봉이었지만 하여튼 하요의 수장이었던 박헌영이 주요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박헌영이 이제 그 당시에 상해에 있는 조병학에게 비밀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발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이걸 신인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이때 해체가 됐고요. 자, 그다음 2차 조선공산당을 볼게요. 자, 2차 조선공산당은 강다령이라는 이제 강다령이 책임 비서를 갖고 조직이 됐고, 이때 이제 60만세 운동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사전에 60만세 운동 이전에 그게 이제 탄로가 됐죠. 결국에는 2차 조선공산당은 이 60만세 운동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당원이 체포되면서 이게 해체가 돼요. 요거 그래서 60만세 운동을 주도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그래갖고 실제로 60만세 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이런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사회주의 단체 청소년 조직이죠. 학생 단체였던 조선학생연구회와 그다음 민족주의 단체였던 중앙고보생들이 주도를 했다.
원래는 이제 청년들이 어른들이 조직을 했던 것을 그 뒤에 얘네들이 이제 그 제2차 조선공산당이나 천도 구파색들이 탄압받고 이제 그 공격을 받음으로써 잘 되지 못하고 그 밑에 살아 있었던 이런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그 다음에 중앙고고생들이 주도했다. 그래서 학생운동으로 이렇게 또 변화가 됐다. 이건 나중에 이제 제 60만 세 운동을 좀 할 때 얘기할게요. 그래서 60만 세 운동은 이 사회주의 학생 단체인, 그러니까 제2차 조선공산당 산하 단체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성격이 좀 강한 대중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차 조선공산당을 보죠. 3차 조선공산당은 주로 이제 그 NL계통당, 통일공산당 계열이 이제 주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김철수라는 사람이 이걸 주도를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요 NL당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조선공산당은 주로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때 정오의 선언이 있었다는 거. 정오의 선언을 이제 좀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3차 조선공산당 밑에 있는 정오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요 단체는 이제 좌우합작을 추진했던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정오회 선언을 내세워서 그 당시 사회주의 계열에서 민족주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진을 만들었던 거고 나중에 신간의 결성과 연결되죠. 신간의 결성 때 또 얘기할 텐데요. 자, 하여튼 3차 조선 그 공산당은 신간의 결성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 NL당 그 사건이 터져요. 이 조직 자체가 일본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200명이 검거가 되고 1928년 2월에 해체가 돼. 이 단체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선공산당이 뭐냐면 1928년 3월 때 결성된 4차 조선공산당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 4차 조선공산당을 주도했던 서기장 그 당수는 차건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노동자 출신인데 그 앞에 있었던 1, 2차, 3차 거쳐갖고 엘리트 계층에 이제 있었던 지식인 중심의 그 부행들이 다 일본으로부터 탄압받고 잡혀가고 저 해외로 망명하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는 이제 별다른 인물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건봉을 책임 비서로 해서 4차 조선공산당을 만들었다. 노동자 중심이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때 신간회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었긴 했지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1928년 7월에 일제위에서 탄압을 받게 되죠. 그 검거가 돼.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4차 조선공산당 해체 후에 5차 조선공산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코미테에서 포기해버린 거야. 조선공산당을 만들려니까 조선공산당 내에 분파도 많고 자기끼리 또 싸우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찰의 어떤 탄압도 있고 그래서 조선 안에서 공산당을 만들기는 좀 그렇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버리죠. 그게 이제 어디 반영됐냐면 12월 태제에 반영돼요. 12월 태제는 제가 이제 좀 신간의 해체와 관련돼 갖고 뒤에 좀 얘기할 텐데 여기는 조선공산당과 관련돼서 좀 얘기해 보면 요 신간 12월 태제에서 조선공산당의 복구 그러니까 다시 만들 것을 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을 완전히 해체할 것을 명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암시적으로 이제 이걸 조선공산당을 더 이상 국내에 만들지 마라.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조공의 해체를 지시하지 않았지만 조공의 해체는 5차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지금 했는데 완전히 해체라는 말이에요. 이게 4차 조선공산당 해체 후에 이제 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5차 조공을 뭐냐면 만들려고 했지만 코미테는 지시를 내렸죠. 그래서 5차를 만들지 마라 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실제로 이제 조선 사회주의자들은 이걸 실질적으로 조공 해체 지침서 받아들였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12 코미테를 통해서 내준 이 12월 태제를 통해서 조선공산당은 더 이상 국내에 만들지 못하게 되죠. 일제 강점기 때.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완전한 조공 해체.
이런 것들. 그리고 정확히만 조공 해체보다는 조선공산당 복구, 공산당 복구를 이제 뭐냐면 하지 마라 라는 지시죠.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조선 사회주의자들은 명심하였지만 이걸 알아서 눈치껏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제 5차 조선공산당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이때. 그렇지만 이제 코민트는부터 나름대로 또 인정투쟁을 받기 위해서 이 5차 조선공산당을 만들지 않았지만 좀 이제 자기 어떤 투쟁 성과를 좀 내보여서 또 코민트는 지시를 또 복귀 지시를 또 복구 지시를 또 받으려고 상당히 운동이 가격해지기 시작하죠. 예. 5차 조선공산당을 복구시키려고 명령을 받았지만 다시 복구시키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다시 복구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 당시 운동이 가격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선공산당은 활동했냐? 자, 국내 이제 조선공산당들은 앞에서 얘기처럼 이제 그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에 들어가서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 뭐냐면 운동이 가격해지기 시작하고요. 그걸 통해 인정을 받아서 코미테름의 지시를 다시 받으려고 했어요. 5차 조선공산을 복귀하는 지시를 받으려고 했지만 코미테는 그 명령 안 내렸고요. 결국엔 탄압만 받고 조직이 안전이 있는 조직이 다 해체될 뻔했죠. 예, 사회주의 조직이.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조직들은 이제 코업이나 형태로 조그만 소규모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어떻게 하든 기회만 좀 노렸던 것이고요. 그때 이제 경성 코럼을 만들었어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조선공산당을 해체된 다음에 경성 코럼을 그룹을 만들었던 것이 유명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5차 조공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5차 조공은 나중에 이제 강복 후에 만들어진 거야. 이건요. 예.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일본 공산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사회주의 세력들, 조선인 사회주의 세력들이 많았던 것도 그런 이유예요. 예. 자,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했고 여기 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세요. 예. 요거. 그래서 이제 제4차 조선공산당 해체된 후에 그 당시 혁명적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을 통해서 인정투쟁을 하려고 했다. 코민테는부터. 그렇지만 결국에는 5차 조공을 허용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내용은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있고, 예. 요거 있고 뭐 경성 투어카 그룹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이런 조직들 조그만 조직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 노동력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으로 넘어가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보는데,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30년대 농민운동의 특징들 이렇게 나왔고요. 노동운동 같은 경우에는 원산 노동자 대파업 관련된 것들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의 전반적 특징을 볼게요. 20년대, 30년대 농민운동을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밑에 네 시기로 또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보는 걸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농민운동이 이제 크게 1920년대 농민운동과 1930년대 전반의 농민운동을 볼 수 있어요. 예, 보통 1930년 중반까지 보시면 돼요. 1920년대는 경제 투쟁을 했죠. 경제 투쟁. 그래서 이제 농민의 생존권 투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삼미진식 계획 결과 그 당시 중소지주라든지 소작농들, 자작농들이 대거 몰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존권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소작농 인하를 주장했고요. 소작 조건 개선. 그래서 그때 이제 소작 조건의 개선 중에 대표적인 게 소작권 이전 반대 운동하고 연결되는데
소작권을 개혁하고 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작인들 그냥 함부로 바꿔버려. 예,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소작쟁이는 암태도 소작쟁이죠. 요건 좀 성공했어요. 그래서 30년대 전반은 정치투쟁 전투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비합법적인 어떤 것들이 강했는데, 그래서 적색 농민조합들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때부터는 사회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물론 그 전에도 20년대부터 사회주의자들이 뭐냐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농민운동에.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또 뭐 지도부까지 이렇게 장악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일종의 옆에서 도와준다는 그 개념이었는데, 이 30년대 들어서는 아까치 언급한 것처럼 4차 조선공산도 해체된 후에 자신들이 어떤 인정투쟁의 일환으로 이게 좀 가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상당히 전투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적색 농민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지도부를 장악을 했어요. 농민 지도부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좀 정치적 성격이 강해지죠. 식민지배를 부정하는 항일 민족운동 성격, 계급투쟁, 사회주의와 결합되기 시작했다. 또 비합법적인 조직은 이제 운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 지주를 강화시킨 일제타도, 농민의 토지 소유 요구 같은 것들. 앞에 있는 거와 달리 요구는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좀 강하죠. 물론 이제 30년대 안에서도 이런 이제 농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도 주장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20년대 비교해 볼 때 이런 것들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불이흥업 농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투쟁을 했는데 실패했죠. 아마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 할 때 암태도의 그 농장은 한국인 대주주였는데 요 불이흥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인 그 농업회사인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안 된 것 같아요. 요거는요. 그렇지만 이제 30년대 초중반까지 이제 소작쟁이가 활발해졌다가 결국에 탄압받고 30년대 중반 넘어가면 완전히 이제 꼬꾸라지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소규모 저항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막 조직이 노출돼 갖고 적색 농민조합 같은 조직이 노출돼서 사회주의자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년대하고 30년대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소작쟁이를 보면 소작쟁이 수는 여기가 많아요. 이게 왜 갑자기 건너지? 자, 소작쟁이 수는 횟수는 여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규모는 참가 규모는 좀 평균적으로 적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소작쟁이의 건수는 적죠. 근데 한 건수당 그 참여 인원을 보면 되게 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내용.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농민운동이 전개해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일제당국이 상당히 이제 당혹해진 거죠. 후방을 안정적으로 이제 해서 뭔가 병창 기지로 좀 삼으려고 했는데 조선을. 그러니까 이제 20년대 같은 경우에는 대지주와 좀 짝짝꿍해서 어떻든 수탄에 좀 약간 초점을 맞추는 농업 정책을 했는 반면에 30년대는 농촌진흥운동처럼 이제는 소작인들의 어떤 삶을 어떤 유지시키는데, 적어도 평균적 삶을 유지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안정화시켜놔야지 사회주의 확산도 막을 수 있고 농촌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또 지속적으로 장기 수탈의 구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이제 배경이 됐던 거죠. 자, 노동운동의 전개를 볼게요. 자, 노동운동에도 크게 이제 두 식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20년대, 30년대. 또 그 안에서 또 네 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이 양상이 패턴이 농민운동과 비슷해. 이 노동운동도. 그래서 두 개로 나누면 20년대, 30년대 나누면 자, 20년대는 좀 합법투쟁이었다. 뭐 합법투쟁이라 해서 그 당시 그 노조 파업 같은 것들이 합법화했다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뭐냐면 합법성을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합법성을 띄었다는 거, 가격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뭐 노동운동이나 이런 것들, 노동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었어요. 어느 시기나. 자, 하여튼 그래서 임금 인상, 주로 노동조건 개선 같은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과 연결됐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와 연결돼 있죠. 요거와 경제적인 생존권 투쟁과 연결한 것 똑같이 생존권 투쟁의 어떤 것들이었다. 30년대 들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개입을 하게 돼요. 예. 물론 20년대도 마찬가지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가 있었지만 이 사회주의자는 옆에서 보조해준다. 그래서 이제 서포트를 해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들어온 거고 30년대는 이제 적색 농민조합이 만든 것처럼 적색 노동조합을 만들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적색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비합법 투쟁을 했다. 여기에서 비합법 투쟁은 좀 노동운동이 되게 가격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일본의 제국주의 타도를 내세우는 항일 민족운동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 및 농민 해방을 내세운 계급투쟁적 역할이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총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두 개씩으로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패턴이 비슷해요. 20년대, 30년대 그리고 30년대나 여기에서 이것도 전반기되죠. 그래서 하다가 중후반 넘어가면서 대규모 탄압을 받게 되면서 노동운동도 침체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농민운동부터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농민운동은 이제 그 단체들이 쭉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단체하고 농민단체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뭐 여기 애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뭐만 좀 기억을 하시냐면 조선노동 총동맹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 단체만. 이게 이제 종전에 여러 이제 농민단체와 노동단체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만든 거야. 1924년에. 그래서 이제 이따가 1927년에 여기 이제 노동단체니까 농민단체와 노동단체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둘로 나눴어. 그래서 조선노동 총동맹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조선농민 총동맹을 만들죠. 이게 이제 27년이에요. 3년 뒤에 이렇게 분리시켰죠. 그리고 이게 조선노동 총동맹이나 이런 것들 상급단체로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여러 이제 그 단위별 조합들이 있었고 오늘날 말하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하고 비슷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노동운동을 이제 뒤에 먼저 농민운동을 볼게요. 자, 농민운동은 그 크게 나눠서는 두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네 식으로 또 나눠볼 수 있어요. 자, 태동기, 그 다음에 본격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기 이렇게 있고, 있는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이제 뭐냐면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이제 하나 빠졌네요. 네. 여기는 1930년대 후반 내용이죠. 여기 보면 여기가 그냥 단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라 정도 돼요. 예. 여기에 1930년대 후반 그때는 이제 장복기 세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단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단계 보는데 먼저 1단계를 먼저 보죠. 자, 여기 이제 1단계는 조그만 단체로부터 이제 출발하죠. 그때는 그래서 뭐 소작인 조합 같은 중심의 조합을 중심한 소작쟁이 위주로 이제 하게 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소작이 인하나 그다음 소작권 이동 반대 투쟁을 하게 돼요. 함부로 계약 깨지 말고 소작권을 계약대로 지켜달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대표적인 이제 투쟁들을 보면 그 전남 무안군 암태조 소작행위가 대표적인 거죠. 예. 암태조 소작쟁이는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요거는요. 그래서 내용은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암태조 소작쟁이 관련된 내용은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내용은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그때 사회주의자였던 이제 청년의 회원이었던 서태섭을 회장으로 한 암태조 소작회를 결성하고 그 당시 농민들이 조선인 대리주 문제출을 상대로 그 당시 70%에서 80%에 해당하는 비싼 소작물을 낮추는 투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이제 투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해서 40% 낮춰.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공한 소작쟁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동운동과 같이 이제 있는데 이 노동운동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농민운동부터 좀 얘기하고 자, 2단계 농민운동 볼게요. 2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나 대개 조선공산당과 연계를 맺죠. 근데 이게 연계라는 것은 조선공산당이 뭐 거기 농민운동의 노동운동의 뭐 지도부를 장악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좀 옆에 도와준다, 보조해준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는 되게 그 경제적 투쟁과 그 앞에 이제 뭐 정치적 투쟁간의 어떤 가독이 역할을 했다. 경제적 투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색 농민조합이 이제 그 만들어진 그 정치적 투쟁의 어떤 가독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어떤 성격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 물론 이제 주가 이제 경제적인 어떤 투쟁이었지만 그래서 일본 제국 자국주의, 자본주의, 지주지 타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게 계급적인 어떤 경제운동 이런 것들이 성격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농민운동의 특징은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농민운동 위주로 했고 투쟁 규모가 확대되고 점점 장기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1920년대 산민 증식계획 있죠. 산민 증식계획에서 제일 이제 수의조합 같은 거 만들잖아. 그래서 소장 문제뿐만 아니라 수의조합 반대 같은 것도 해서 일제히 어떤 농업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전개됐다. 그래서 이제 20년대 보면 그래프에 보면 상당히 이제 소작쟁이가 많아요. 그 많은 이유 중에 20년대 소작쟁이 중에 많은 게 뭐냐면 여기 산민증식계획이야. 그러니까 이건 문제점도 있죠. 앞에 그냥 수의조합 같은 것들, 수의조합비를 많이 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빚도 많이 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0년대 들어보자. 고양기. 예. 자, 고양기 보면 이때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씩이 아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개입이 있어요. 조선 공산당이 해체되고 나서 일종의 인정투쟁을 벌이는 시기다.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예. 그래서 가격화되죠. 그래서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형성됐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경제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어떤 성격도 띠게 되고 경제적인보다 이 정치적 성격이 띈 그 노동쟁이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가죠. 예.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먼저 농민운동 두 가지 유형을 보면 일단 이제 농민운동은 이제 경제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어요. 30년대 여기 이제 주로 이제 가와 든 농민 그 운동이고 그로 이런 것도 이제 좀 폭동적인 농민운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치적 성격이 띈 농민운동이 있죠. 이게 항일 농민운동. 그래서 요거는 주 사회주의자들이 지도부를 장악해갖고 적색 농민조합 지도 아래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배의 식민지배에 전면을 대결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때 뭐 내었던 구호를 보면 일본 제국주의 타도하자, 치안유지법을 철폐하자, 민족차별 폐기하자 이런 정치적 요구가 많았고 토지는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토지혁명 같은 것도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단순히 뭐냐면 경제 요구에 떠나서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제가 이런 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죠? 그래서 농민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주의 세력들이 농촌사회에 이제 확산이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농촌 안정화 정책으로 농촌 진흥운동을 펼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농촌 진흥운동 관련돼서는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농촌 진흥운동을 통해서 소작쟁이들 체제는 포섭하는 농촌 반하는 노력이 있었죠. 1년에 소작쟁이를 만들죠. 그래서 소작쟁이한다. 소작 입법을 만들죠. 예. 그래서 소작 입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쭉 나오죠. 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조선농지법.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 법령은 집단적 소작쟁이를 제도화되어 개별 분쟁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규모를 이제 뭐냐면 좀 약화시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제 탄압을 받은 사회주의 적색 농민족들은 다 탄압을 받고
그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이제 뭐냐면 잡혀 들어가죠. 검거되고. 그래서 조직이 와해돼. 사회주의자 조직이 와해되면서 4단계에 이제 뭐냐면 6위로 넘어가죠. 어디 있어? 여기. 3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장복기 세태기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소극적인 전환 정도, 네, 이런 정도만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 그래프를 잠깐 보면 그 당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급진화는 이제 신간화 시차가 또 연결돼 있거든요. 일단 같은 맥락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보면 20년대 중반에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농민운동에는 2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36개 꽁뚱은 3기에 해당하죠. 세 번째 기, 3기. 마지막에 여기 4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2기 때 이렇게 많은 것은 농민운동은 산미징식계. 그 산미징식계 반발 때문에 많고요. 근데 3기 때 30년대 초반 때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이건 뭐냐면 신간회가 해체되고 나서 12월 태제에 따라서 그 당시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서 12월 태제는 재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코민트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하다가 가격화돼요. 근데 이 조직에게 뭐냐 탄압을 받으니까 급격하게 이제 쇠퇴하면서 여기 때는 이제 완전히 쇠퇴기를 해가지고 지하로 스며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건 농민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패턴도 똑같아요. 예. 자 그러면 노동운동도 볼게요. 노동운동도 비슷한 이제 패턴으로 나가는데 자 일단 이제 노동운동 초창기 때는 1차 세계 대전 종결로 경제가 이제 불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전시공황이라고 해요. 전시공황. 1차 세계 후에 한참 잘 나갔던 이제 경기가 확 줄어들어. 예. 그래서 전쟁기 때는 상당히 물건도 많이 팔고 무기도 갖다 많이 팔고 그랬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거든. 그래서 1923년에 전시공황이 이제 일본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 당시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같은 분류관에 경제 분류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노동자들이 많이 해고되고 임금도 깎아내니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거야. 당연히 얘들은 이제 초창기 때는 생존권 투쟁이었죠. 그러니까 임금 인하 반대, 임금 인상 요구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단체 계획과 성립 같은 거, 8시간 노동제, 노동조건 개선 이런 것도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1기에 해당하죠. 농민 초창기 때 운동. 자,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냐면 2기 때 넘어가요. 2기 때. 요거 뭐 각자 보세요. 이거는요. 자, 2기 때 들어가면서 노동운동도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대중화 조직과 전국적인 노동운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 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노동조합 수도 확대되고 직업별, 산업별 노동조합 연합체가 결성돼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쟁이 조직적 지도를 했다. 지역별이라는 것은 이제 개별 노동자 조합이 아니라 단위 노동자 조합이 아니죠. 무슨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그 LG전자 이렇게 단위 노동조합이 아니라 한경도, 평양도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금속노조, 전자노조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노동조직이 좀 대규모적으로 조직화되죠. 그래서 단위 노동조합보다는 이렇게 지역별, 산업별 노동조합이 있으면 상당히 파워가 커요. 이게.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또 있고 상급단체로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 단체 있죠? 조선노동총동맹이 있었죠. 1924년에 요 조선노동총동맹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이 단체들이 이제 뭐냐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단체로 분리됐다. 그래서 노동단체는 조선노동총동맹, 그 여기는 조선농민총동맹 이런 건데 이런 단체들, 상급단체들은 상당수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처음에는 뭐 침묵적인 목적에서 이제 상호협조 이런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계급투쟁의 어떤 모습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여기를 장악을 해버리죠.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초기에는 상호 침묵 부조단체 성격에서 그 다음에 노동계급 회복을 못한 단체로 변모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선노동총동맹이 이런 것도 있고 당연히 여기서 갈라준 그 뭐냐면 그 두 단체 조선노동총동맹이나 조선농민총동맹도 사회주의 성격도 이렇게 강하게 뛸 수밖에 없죠. 계급투쟁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이 1930년대 개별 이제 그 단위 노동조합의 적색농민조합, 적색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돼요. 상급 노동자 조합을 먼저 장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30년대 개별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 뭐 대표적인 투쟁들은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야.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20년대 기출문제 나왔죠? 이 원산 노동자 그 총파업은 약 노동운동사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한 획을 그을 만큼 유명한 그 운동이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나올 거야 이제 기대는 하고 저희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920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체가 뭐냐면 이거 주체가 나왔죠. 원산 노동자 연합회요. 약칭 원산 노련이라고 하죠. 원산 노련. 자,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원산은 그 당시 상당히 공업화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여러 공장도 있었는데 이때 이제 영국인이 경영하는 그 공장이 하나였어. 이게 이제 어떤 공장이냐면 나이지 선이라는 석유 정제 회사야. 그래서 이게 그 나이지 선이라는 영국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조선이 있는 게있죠. 근데 감독관들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이야. 일본인. 그 일본인들이 상당히 이제 조선인들을 감독하면서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이게 항의해서 그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회사 측에서 사과를 해요. 노동자의 요구를 또 받아들이고 약속을 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게 노동운동을 억누르고자 노동자 단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어용노조까지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원래는 나이지선이라는 그 개별 그 단위 뭐냐면 공장이 문제였는데 요게 지역 노조가 개입을 하게 돼요. 그 지역 노조가 원산 노동자 연합회죠. 그래서 원산 노동자 연합회가 요 나이진성의 노동조합을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원산 전체도 파급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1929년 1월에 원산 전역에 총파업이 들어서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원산에는 그 자본가 단체였던 원산 산업회의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를 분열시키려 했고 일제 경찰도 이제 노동연합회 그 간부들을 구속을 했어요. 원산 노동자 연합회 간부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나? 그러면서 이걸 전국적으로 연화시킨 거야. 그래서 전국 각지에 성금이나 식량이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는 일본, 중국, 프랑스, 소련 등지의 노동자들도 격려 전문들 보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국제적인 어떤 운동이 되는 거죠. 노동운동이. 그렇지만 이제 계속된 탄압에 못 이겨서 원산 총파업은 이제 4개월 만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끝남에도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의 규모와 강도, 그 노동자의 폭로를 연대. 왜냐하면 개별 사업자를 떠나가지고 그 당시 원산 지역 노조가 개입됐고 전국적인 지원도 받았고 또 국제적인 지원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20년대 후반에 어떤 노동운동의 백미를 장식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의의를 보면 노동자 사회적 의식을 고조시키고 일본 식민지 통치자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인식을 각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20년대 노동운동에서 30년대 노동운동 넘어간 어떤 분수령 역할을 했다.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투쟁에서 경제적 투쟁으로 경제 투쟁에서 정치로 넘어가는 어떤 획기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년대 넘어가죠. 30년대도 농민운동과 똑같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신간의 해체가 된 후에 그 많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인정투쟁을 받기 위해서 노동운동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적색 노동조합을 만들게 돼요. 적색 노동조합.
여기는 없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없네. 예. 배경을 보면 30년대 노동운동의 배경 중에 적색 노동조합 신간의 제휴에 그래서 적색 노동조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때 이것도 외워두세요. 1920년에 나왔어. 20년대 그 2020년 2020년 1920년은 인구 시험을 안 봤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그다음 경제 배경 보면 그 당시 이제 일제는 경제공화국 1929년이 났죠. 이날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했고 노동자 전가했다는 건 세금을 이제, 임금을 깎는 거죠. 노동시간 늘리고. 30년대도 보면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일본 거대 자본들이 많이 이제 침투 노동자 수가 증가돼요. 그래서 이때 뭐 중화권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랬 건데 그리고 코민테르에서 지시가 내렸죠. 제6차 대회. 자, 6차 대회 때는 이제 이때는 그 제1차 국공합작이 깨졌대요. 그래서 이제 코민테르에서 이제 국민당 같은 그런 세력들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해. 개량적 부르주아 세력들. 결국에는 본질은 똑같다. 그래갖고 이들과 이제 손절하고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해라. 이런 것들이 지침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12월 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고 신간화와 해체하고 또 연결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운동의 배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노동운동은 비합법적인 적색 노동운동 전개였다. 네,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 이제 합법적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20년대 뭐 마침 합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20년대는 그래도 좀 온건했다는 팀에서 합법적인 얘기고 그래서 일제 경찰에서 좀 봐줄 만한 것이었고 이때 비합법적이라는 것은 어, 똑같은 게 비합법적인데 좀 가격한 걸 얘기한 거죠. 예, 떼어 부시고. 예,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일제 당국에서 봐줄 만한 사건이 아닌 그런 걸 얘기한 것 같아. 예,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하여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관련됐다. 그래서 4차 조선공산당 해체된 후 인정투쟁을 벌여가지고 뭔가 이제 코미트부터 다시 12월 태제를 취소시키고 재건을 해라 라는 명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생존권 투쟁을 넘어서 계급 해방과 항일 투쟁이 어떤 성격으로 발전됐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조직 규모는 되게 컸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노동운동도 소작쟁이하고는 뭐 약간 적을 수는 있지만 이게 노동쟁이죠. 예, 30년대에는 상당히 좀 많았죠. 물론 소작쟁이 하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 농업사회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 공업 이렇게 노동자 운동도 되게 많았다. 30년대. 예.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험주의 경향가 그러니까 이제 체계적이지 못하고 너무 극단적이고 막 즉흥적인 그런 경향과 분파주의 경향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도했던 적색 농민조합 안에서도 각각의 이제 분파 그 당시 이제 조선 사회주의 세력들이 여러 분파들로 나눌 수 있거든요. 서로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게 있어요. 자 결국에는 청산하지 못하고 일제 탄압에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사시기가 있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40년 그러니까 30년대 후반에 노동운동도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장복기 침체의 길에 빠지게 되죠. 그때 조직이 너무 노출되기 때문에 일제 탄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격하고 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예. 이거는 농민운동 패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30년대 특징을 볼게요. 이때 30년대 특징은 농민 노동자 운동의 전반적 특징을 얘기해요. 그래서 농민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혁명적인 농민조합 그리고 혁명적인 적색조합을 만들어 정했다.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혁명적인 적색 농민조합, 혁명적인 적색 노동조합을 만들어 정했다. 자, 그리하여 토지는 농민에게 일본 제국주의 타도하자. 노동자, 농민 정부를 수입하자 등 급진적인 구를 내세웠고 비합법적인 폭력투쟁으로서 발전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농민 노동운동이 20년대 달리 생명권 투쟁이 아니라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혁명운동이자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일제된 민족주의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했죠.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혁명운동이고 반제국주의 항일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해서 노동자 농민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노동자 농민운동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또 심화 강의 교재에도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 밑에 보시면 예전에 이제 각종 책도 있죠. 7차 교과서라든지 참고서 내용도 다 밑에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뭐 약반 보기가 계속 나오네요. 아, 이게 이래도 안 좋아. 다른 건 다 좋은데 쓸데없는 것들이 막 튀어튀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패드가. 자, 60만 세 운동을 보죠. 60만 세 운동. 자, 60만 세 운동과 그 뒤를 이은 그 강조 학생 항의 운동 있죠. 예. 요게 이제 학생 운동이 주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중고등학교 정도 애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 당시 뭐 대학생들이나 전문 학교 애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주로 10대 애들이 주도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고등이나 뭐 그렇게 고필이나 그런 애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얘들은 그 당시 상당히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집안도 팡팡하게 좀 잘 살았고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중학교, 고등보통학교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집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머리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뭐 지금의 나는 뭐 명문 대학생처럼 엘리트 같은 역할을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60만 세 운동이나 강조 학생 운동을 이제 주도했죠. 학생 운동을. 그리고 학생 운동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1920년대 전반기 때는 그 부르주아 운동이었어요. 학생 운동. 그래서 부르주아 민족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가 사회주의 성격을 또 띠게 되죠. 후반 때 들어가면 2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30년대 들어가면 다시 자익 편향에서 벗어나서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또 띠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주로 학생 운동이 부각된 건 30년대고 이게 30년대고 주로 이제 여기 20년대야. 총 20년대 상당히 부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 보통 이제 청년 조직도 있고 청년 운동도 있고 뭐 이렇게 신간의 운동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20년대 이제 뭐냐 운동 으쌰으쌰해서 조직해 나갔던 운동들은 학생 운동이었어요. 예, 좀 눈에 띄는 운동들은. 예. 근데 이제 학생 운동도 이 학생 안에서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학생 운동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노동운동, 여성운동, 뭐 하여튼 청년운동, 소년운동 등등 그 당시 사회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어요. 학생운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 60만 세 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서 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나는 좌우합작적 운동이었다. 근데 의미가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60만 세 운동을 참여했던 조직을 좀 볼게요. 처음에는 원래 이게 60만 세 운동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 계획을 할 때는 원래는 일반 성년층 어른들이 중심으로 해갖고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건호솔 중심한 사회주의 세력가 이게 이제 제2차 조선공산당 세력이죠. 그다음 천도교 계열의 민족주의 세력들. 천도교 계열의 천도교파 관련된 거죠. 천도교 심파는 그 친이가 됐다 보니까 구파 세력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행동대장으로서 시다바리 역할로서 그 밑에 이제 건호소의 그 학생 그 건호소의 사회주의 세력 밑에 산하부대로서 그 사직동 계통의 사회주의 세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천도교 계통 민족주의 세력, 통도교 계통의 중심에 민족주의 세력도 있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요 일반 상영층을 주도한 이제 이런 천도 구파와 제2차 조선공산당이 이 운동을 추진하려다가 도중에 발각이 돼. 그래갖고 얘네들이 참여 못하죠. 경찰서에 이제 잡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었던 학생들 중심으로 해갖고 사회주의 학생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얘네들이 힘을 합쳤고 움직여서 주도를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운동을 계획한 건 아니지만 조직 자체 상급 조직 단체가 해체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도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학생운동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배경을 보면요. 자, 배경을 보면 배경은 이제 일제 수탈과 식민지 정치에 대한 반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주의 세력 성장, 식민지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 등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도 세력들 보면 사회주의 계열과 학생들, 천도교 세력들, 국파 세력들이 주도를 했고, 그래서 민족 전선 통일 추진을 하게 됐다. 그 과정을 보면 이제 그 당시 대한제국의 마지막이었던 순종이 서거를 할 때 이때 이제 뭐냐면 그 전국적인 어떤 만세 운동을 계획을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 결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고종 장례식이나 순종 장례식 같은 국장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말했지만 고종과 순종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던 것은 이렇게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렇게 크게 기여를 했던 것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사회주의 계열 단체와 천도교 학생단체 등이 힘합쳐서 거족적인 만세 시운동을 계획했지만 제2의 상해운동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철저히 감시했던 일본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됐고요. 그러니까 성인 조직들이 다 발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단체들 중심으로 주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순종의 이제 국장인 6월 10일 날 학생들이 일제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장례 행사에 따라가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 만세 시위를 벌였고요. 여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합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만세 운동이 많았는데 이 만세는 3.1운동 이후부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촛불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만세를 불렸어. 일종의 저항의 표시였어요. 예. 만세는 누구한테 불렸는지 아시죠? 예, 예전에는 이제 중국 황제들한테 만세 만세하고 그 조선의 왕한테는 천세 천세 했잖아요. 물론 대한제국 시대는 이제 만세로 바뀌었지만 하여튼 이게 이제 만세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저항의 의미였다. 3.1운동 이후부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때 요구한 사항들이 뭐냐?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60만 세 운동 요구 사항이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에 한번 언급됐었어요. 예, 요거.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좀 약간 이제 사회주의 성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회주의 세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민족 해방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계급 해방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일본 제국주의 타도 토지는 농민들에게 시간 노동 그래서 노동자의 시간 노동자들의 어떤 그 근로 조건을 개선하자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좀 약간 정치성이 되게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호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대한독립운동가는 단결해라. 그 1920년대 민족운동 진영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열된 상황이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했던 거고 정치 면에서 횡폭한 총독 정치의 지우부터 벗어나자. 군대와 형벌을 철수해라. 일제가 이른바 문화 정치를 포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사력에 기반한 식민 지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좀 사회주의 성격이 좀 강한데 자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폐지해라. 자 일본의 이민지를 철폐하고 일제의 납세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공장의 직공을 총파업하고 일본 지주의 소량을 바치지 말자. 그래갖고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사회주의 운동의 성격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여기 좀 빠진 게 있는데 토지를 농민들에게 달라. 요 내용이 빠졌어. 자, 그래서 뭐 총파업이나 소작농을 바치지 말자. 토지 농민들에게 이렇게 주장은 이런 것들은 좀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어떤 요구가 반영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배경도 반영됐겠죠. 그 당시 노동자 농민들이 일제 가혹한 경제 수탈에 당하고 있었고 토지 조사 사업이나 산미증 시키고 일부 농민들이 토지와 식량을 빼앗겼다는 거, 열악한 노동자들의 한격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옆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런 요구를 했던 것 자체가 농민과 노동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한 거죠.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민중운동의 주체로 부각되면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제 언론 집회 출산의 자유들, 출판의 자유들,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보이고, 고등학교 용어를 조선어,
그래서 이제 이때 문화통치시기의 일제가 교육계의 확대 포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어떤 민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것이 아니라 친일파 양성하고 일제 식민 지배의 승원은 한국 시민의 양성하기 위한 거다. 네. 그래서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요구했다.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만 세운동 의의를 보면요. 자, 비밀 결성 형태의 학생운동이 대중적 자원의 항일 민중운동 발전을 했다는 거. 그래서 학생 중심의 운동이 독립운동의 중심 흐름으로 부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독립운동의 어떤 중심으로 부상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활동했죠. 그래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연대 계기를 마련했다. 한일 유일당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좌우합작 운동에. 그래서 천도국 국파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들, 제2차 공산당 세력들이 연합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도중에 밑에 산하조직으로 넘어갔지만 잡혀가지고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경험들이 후에 신간의 성립의 어떤 계기를 마련해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민족운동의 중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장악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그 의의를 주자면 그 당시 3.1운동에 이어서 만세운동의 형태로 전국적인 시위가 확산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3.1운동보다는 규모가 작았죠. 그렇지만 저한테 침체됐던 이제 그런 운동들이 확산됐다는 데 의미가 있죠. 네, 전국적인 시위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강조학생학运운동이에요. 예. 강조학생학运운동도 뭐 독립된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이 자체가. 그렇지만 예전에 신간의 해체 관련돼 가지고 그 강조학생학运운동 진상당 파견 관련돼서 한번 언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학생학運운동에 그때 내걸었던 구호들 있죠. 이런 것도 한번 그때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예, 뭐 있는데, 자, 그럼 강조학생운동의 배경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여기는 배경이 없네. 간단하게만 적혀있는데 잠깐만요. 그 보충자를 잠깐 펴보세요. 자, 강조학생운동의 배경을 보면 학생들 항일결사 조직이 활발해졌다. 그 전에 식민지 차별교육을 대한 불만으로 했는데 노골적으로 그런 조직들을 만들 수 없으니까 학생들이 독서회 같은 걸 이제 하죠. 독서회 하면서 독서 읽으면서 책 읽으면서 체제 비판하고 조직화시키고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서회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920년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당시 학생 동맹호학이 많았어요. 학생 내 그 학생 운동이 학교 내 학생 운동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학내 문제 해결과 일본 교원들 배척 요구. 일본 교원들이 은근히 무시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발전돼서 이 동맹국들이 발전돼서 민족 해방의 성격이 점점 강화되고 항일 식민지 교육을 위한 민족 항쟁 수단으로 선택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9년에 일어났잖아요. 신간회가 1927년에 만들어졌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민족유일당의 신간의 결성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련된 것도 이제 여기 시간 관계는 다 읽지 못하지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발달이 됐던 건 뭐냐? 요거는 제가 이걸로 할게요. 여기 내용이 좀 부실해. 예, 내용 자체가 보시면 그래서 이걸로 좀 진행을 할게요. 보충 페이지로. 자, 일본 남학생들 한국 여학생 신혼 사건 때문이죠. 예, 이게 이제 발달이 됐어. 1929년 10월 30일 날 그 당시 이제 강주를 떠나 통학 열차가 나주역에 도착했을 때 강주 중학교 3학년이었던 후쿠다 슈즈라는 일본 학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강주 여자 고등고등학교의 3학년이었던 박기홍이라는 그 여학생이 있는데 이 박기홍이 이제 그 뒤에 그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예, 여기 뒤에 그 머리 있죠? 뭐 댕기 머리, 댕기로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댕기 머리 가지고 막 노는 거야.
오늘은 그냥 성희롱을 한 거지. 성추행이죠. 만졌으니까. 자, 이걸 목격한 이제 박기영의 사촌 동생 박춘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일본 학생들 듣질 않았어. 결국에는 이제 이때 그 기차를 타고 있었던 조선과 일본 학생들이 패싸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패싸움이 다음 날도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패싸움이 점점 커진 거야. 그래서 11월 3일 날 강주에 있는 이제 일본인 학교 학생들과 그 다음에 그 조선인 학생들, 한국인 학생들이 그 당시 이제 다 모여갖고 완전히 연합을 해가지고 큰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니까 경찰이 출동했겠죠. 근데 경찰이 출동했는데 일본인 학생들이 훈방시키고 조선인 학생들 뭐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또 그 당시 강주에 강주일보가 있었어요. 이게 일본 어용신문인데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일본 학생 편을 드는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 학생들이 그 당시 강주일보 본사를 습격해서 그 윤정기의 모델을 이제 끼얹고 그 다음에 하면서 이게 이제 큰 사건 퍼지게 되죠.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이 사건을 계기해 갖고 이제 뭐냐면 12월 30일 3일 날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해 갖고 이제 뭐냐면 일본 경찰이 개입을 해 갖고 조선인 학생들 잡아가고 그러니까 강주에서 머물렀던 이 사건이 이제 신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 알려지면서 뭐냐면 전국적인 어떤 항일 운동으로 퍼지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때 큰 패싸움이 언제 일어났냐면 명칠정에 있어요. 메이지 처왕이 있죠. 지금은 없어지지만 예전에는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 보면 윗동네 보면 이제 김일성, 김정일 탄생을 챙기는 것처럼 그 당시 메이지 청왕의 탄생이 있었어요. 12월 3일 날 모여서 큰 패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12월 3일 날은 학생운동 날이라고 정하죠. 학생의 날이 돼갖고 맨날 기념을 하잖아요. 이 날을요.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의 전말은 여기에 적어놨어요. 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그래서 이때 이제 주장했던 것이 뭐냐 식민지 교육 철폐, 일제타도, 민족해방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딱 보면 60만 세 운동하고 좀 비슷한 운동, 그 60만 세 운동 있죠 앞에 이런 그 내용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이게 60만 세 운동인지 강조 학생 운동인지 구호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 기출 풀어보신 분도 알아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련된 사유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강주에서 시작돼가지고 목포, 아주 등지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요. 그때 이제 앞에 그 전국 각지에 이제 독소회라는 조직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독소회라는 조직이 전국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이 조직들이. 그래서 이 독소회를 통해서 그 당시 넓게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때 이제 독소회 이제 중앙본부나 그다음에 성진회 이런 것들이 독소회를 중심으로 어떤 조직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1170번 읽어보죠. 1169번하고 자, 열차 안의 사소한 다툼이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항제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강주 지역의 비밀결사 조직의 어떤 뒷받침 때문이다. 독소회를 중심으로 한 당시 이제 대표적인 걸사가 성진회와 그 이들 독소회 중앙본부였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12월 3일 강주에 시가전이 일어났고 독소회 조직의 시가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서로 총 쏘고 싸운 게 아니라 일본 학생들하고 조선인 학생들이 대규모 뭐냐면 패싸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어나고 독소회 조직에 따라 다음에 3월에서 5개월 동안에 거쳐서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대일민족 독립운동을 절규했던 민족운동은 전국 학생들의 결기를 가져와 전국 방방곡곡의 보통학교에서 전문학교까지 확산된 민족 독립운동이었다. 그 운동은 서울에서 그 절정에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간회에서 강조 학생 운동에 후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하죠. 근데 이게 조사단 파견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러니까 신간의 계획은 뭐냐면 일단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 대규모 이제 뭐냐면 그 집회들 계획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강주의 열기를 서울로 이제 전파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알고 있었던 일본 경찰들이 개입을 해갖고 결국에는 요 서울의 대규모 조직 민중대회 있죠? 민중대회를 차단시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허용 같은 이제 뭐냐면 강경파들이 대규모 뭐냐면 체포가 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온건파로 바뀌게 되죠. 신간의 지도부가 김봉로 같은 이제 온건파로 바뀌는데 김봉로는 그 지금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의 그 할아버지예요. 예, 요 하여튼 말하기 좀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번호사 출신인데 좀 온건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신간의 해체의 어떤 배경이 돼요. 이것도 급진파에서 온건파로 이렇게 바뀌면서 자치론이 그 안에서 또 얘기 나눠지고 되게 얘기 나눠지고 그것이 또 신간의 해체 배경이 되거든요. 요거 예전에 진상조사단 파견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간의 본부와 경성지부 간부들은 강주 학생운동을 민족적 민중중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른바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사단 파견에서 이제 와서 그 진상 규명을 가지고 올라오면 이제 조사단 파견의 그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1929년 12월 13일 계획된 민중대회는 이거 띄어쓰기 안 되네. 사전에 발각되어서 허연이나 홍명희 같은 43명의 신간의 회원들이 경거되었고요. 그러나 신간의 지혜를 중심으로 조선 청년 동맹회, 군의회 등 강주 학생 운동의 전국적 확산일 때 큰 역할을 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고 요때 건거됐던 그런 사람들은 급진파되었다. 가격파. 그래서 온건파 지도부로 교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간은 1929년 11월 강주 학생 운동이 일어나자 현재 조사단을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그 진상 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서울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일제 경찰 당국이 대회 직전 대회 준비 간부들 일제히 검거함으로써 대회는 좌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의회를 볼게요. 자, 의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요거는 단타, 게릴라식으로 이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제 인증을 하시면 서포트 회원들 분은 1점을 얻을 수 있어요. 출석 점수 1점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회원분들은 그 밑에다가 이제 그 공지 내용 있죠. 그걸 보고 그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제가 여러 가지 또 선물도 드리고 모의고사도 등업을 해드릴 거예요. 예. 자, 그 의의를 볼게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타결하고 국내 각계강측의 독립운동을 고양시켰다. 예.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와 조선인 본위 교육 제도를 확립을 요구했다. 민족 교육료를 발열시켰죠. 그리고 전국적인 학생 민족운동 연대와 애국적인 민족운동 단체 연대를 형성해서 신간회 같은 단체에서 조사들을 파견한 등 민족투쟁으로 전환됐고요. 3.1운동 이후에 최대 민족운동이었죠. 특히 이제 호남에서 주도했다. 예. 그래서 이 3.1운동 이전까지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는 호남이 그렇게 활동을 못했는데 그 이때 계기로 호남에서 되게 폭발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구한말 때 호남에서 의병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후로는 좀 침체됐어. 다른 지역보다는. 이런 민족운동들이. 근데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호남이 애국 항쟁을 계획을 계승하면서 좀 약간 구한말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그 투쟁이 어떤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학생운동이 또 소극적인 동맹화에서 그 가두시 형태도 발전되면서 그다음에 사회과학 연구 학생의 보고에 크게 이겼다. 여태 사회과학 연구 학생 보고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이 당시는 사회주의 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신간의 강주 학생항해 운동 관련된 내용은 봤고요. 예. 여기에서 있고 여기 의 부분 얘기했죠. 예. 요것만 좀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요거 내용은 앞부분하고 다 겹쳐 있어요. 예. 자, 여기 보면 처음에는 건거된 학생들 선반, 석방, 신민교육 철폐를 주장했지만 투쟁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제 제국주의 타도를 내세우며 일제 식민투쟁 통치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으로 발전됐다. 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가 아까 아침에
그 인증번호 얘기한다가 뭐 아까 게릴라 그 강의 특징 얘기하다가 인증번호를 막상 얘기 안 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인증번호는 몇 번이냐면 17번이요. 예, 인증번호 17번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는 여기서 끝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간에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신간에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되게 많이 기출됐던 문제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주제고.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단타 형식으로 이렇게 게릴라 강의를 또 다음에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진도를 계속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하여튼 10월 달까지 제가 어떻게든 경기도 서브노트를 완벽하게 좀 강의를 하고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좀 강의 시간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서 강의 끝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